무려 116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이어져 백년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바로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그의 죽음이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사이를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 버렸던 것일까요? 백년전쟁의 운명은 아주 특별한 사람의 등장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때는 승리의 여신으로 모든 이의 추앙을 받다가 어느 순간 사악한 마녀로 화염 속으로 사라진 그녀, 잔다르크죠. 과연 17살의 소녀 잔다르크는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녀의 정체는 신이었을까요? 마녀였을까요? 지금부터 백년전쟁의 모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두 국가가 벌인 백년전쟁은 1337년에 시작해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이어집니다. 두 국가의 악연은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프랑스 왕 샤를 4세입니다. 샤를 4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누구를 앉힐까? 이때부터 갈등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프랑스 왕의 자리에 오를 후보에 샤를 4세의 사촌이자 프랑스 백작이었던 필리프 6세가 유력해집니다. 그런데 영국,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여기에 반발하게 되죠. 대체 왜 잉글랜드 왕인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까지 간섭하는 걸까? 프랑스 왕을 뽑는데 영국 왕이 문제를 삼는 것이 의아할 수가 있겠지만 에드워드 3세에게도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족보학자들은 에드워드 3세가 더 자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잉글랜드 왕이었지만 동시에 프랑스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샤를 4세 여동생이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2세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즉 샤를 4세의 외조카였죠.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이 필리프 6세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면서 자신도 프랑스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프랑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이 샤를 4세의 사촌과 외조카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물론 에드워드 3세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죠. 이 상속이 제대로 되면 자신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왕이 프랑스 왕까지 한다. 이거 프랑스 귀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거는 프랑스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결국 필리프 6세가 프랑스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위 다툼에서 필리프 6세가 에드워드 3세를 밀어내고 왕좌를 오를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이 숨어져 있습니다. 1066년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의 노르만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사실 프랑스 노르망디의 공작이었어요. 이때부터 잉글랜드 왕은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프랑스 왕의 신하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잉글랜드 왕들은 프랑스 귀족 가문과 결혼을 통해서 프랑스 국토의 여기저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잉글랜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프랑스 왕이 다스리는 지역보다 더 많아지게 됐죠. 프랑스 왕가는 이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를 잉글랜드에게 빼앗기고 몰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대립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왕의 상속 문제가 이렇게 터졌을 때 바로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것은 다들 더 급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는 웨일즈는 이미 통합되어 있었고 당시 스코틀랜드와 열심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또 영주들과도 권력 보장을 놓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는데 왕과 영주들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해결하든 협약으로 해결하든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영주와 기사들도 돈 맛을 알아서 충성과 의리는 뒷전이고 돈이면 이편저편 마구 넘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국왕과 국가가 생각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돈에 좌우되는 게 많았죠. 에드워드 3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리프 6세가 프랑스 왕이 오르자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내에 있는 잉글랜드 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프랑스 파리로 가서 필리프 6세에게 신하로서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충성서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왕도 결정됐겠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의 갈등은 여기서 끝일까?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프랑스에 있는 잉글랜드 왕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프랑스 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합니다. 게다가 당시 에드워드 3세는 스코틀랜드를 정복하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필립 6세가 잉글랜드를 잡고자 스코틀랜드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3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는 일단 프랑스 경제를 흔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행동에 옮깁니다. 에드워드 3세의 타깃이 된 것이 바로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왜 하필 플랑드르였을까? 돈과 관련해서 당시 가장 중요한 땅 중 하나가 플랑드르였습니다. 플랑드르는 당시 유럽 최대 모직물 공업지대로 프랑스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요충지였죠. 그러면 에드워드 3세는 어떻게 플랑드르를 통해서 프랑스 경제를 흔들려고 했던 걸까요? 모직물을 만들려면 양모가 필수 원료였는데 바로 이 양모의 원산지가 잉글랜드 아닙니까? 잉글랜드 양모가 플랑드르로 가서 플랑드르에서 모직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모직물 산업에 타격을 입히려고 잉글랜드 양모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플랑드르는 모직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해 보이자 플랑드르 상인들은 에드워드 3세를 찾아가서 재정적 지원까지 하면서 프랑스와 싸움을 부추깁니다. 필리프 6세는 이걸 두고만 봤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너희가 프랑스 경제를 흔든다면 우리도 잉글랜드의 경제를 흔들겠다. 이렇게 나오죠.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가 충성서약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잉글랜드 왕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필리프 6세가 빼앗으려고 한 토지는 프랑스 공작 자격으로 잉글랜드 왕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자 여기서 또 경제 요충이죠. 유럽 최대 와인 생산지였던 기엔 지방입니다. 이 기엔의 중심지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보르도입니다. 당시에도 보르도는 유럽 전역에 와인을 수출하는 명소였습니다. 무려 1억 병 이상을 매년 수출할 정도로 잉글랜드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당시 잉글랜드 왕이 전체 잉글랜드에서 거두는 조세 수입보다 기엔에서 얻는 수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필리프 6세는 노르망디 해안에 군대를 보내서 무력 점령을 시도합니다. 에드워드 3세가 분노가 폭발하죠. 필리프 6세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보내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존심을 건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전쟁, 승리의 기운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이 전쟁은 누가 봐도 프랑스의 승리로 점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프랑스 왕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장 부강한 나라였죠. 이에 반해서 잉글랜드는 인구 면에서도 프랑스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며 또 작은 섬나라였죠. 에드워드 3세는 1339년 10월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로 침공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116년 동안 이어진 백년 전쟁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질 것이 뻔한 전쟁에서 에드워드 3세는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쳤을까? 프랑스 땅에 발을 들인 잉글랜드군은 마을과 도시에 침투해 경작지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군은 프랑스군에 비해 병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꽤 많은 전면전보다는 약탈전을 펼치면서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한 거였죠. 도시를 약탈해서 비용을 조달하면서 필리프 6세를 결전에 끌어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군대가 아닌 백성들을 공격함으로써 프랑스 백성들에게 왕이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죠. 왕의 권위에 흠집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백성이나 영주들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땅이 곧 재산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걷어갈 세금을 그만큼 없애버리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잉글랜드군의 약탈로 필리프의 명성이 하락하고 세수가 줄어 군대를 유지할 자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프 6세는 버티면서 주머니 비우기의 전략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맞는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약탈들 해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대군을 몰아서 견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어선을 치고 싸우진 않고 압박만 하니까 잉글랜드 군도 저기 지켜보니까 어디 마을을 돌아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군이 수입은 줄어들고 금고는 비기 시작합니다. 결국 3년이 지나자 에드워드 3세가 돈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 입장에서 사실 프랑스는 좀 벅찬 상대였죠. 그래서 그는 프랑스 왕인 필리프 6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영주들을 매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독일의 여러 영주들을 끌어들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을 얻기 위해 한자 동맹 상인, 은행가, 거상들로부터 닥치는 대로 돈을 빌립니다. 이 과정에서 에드워드 3세는 자기 왕관까지 저당 잡혔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3세에게 투자했던 은행가들이 줄파산을 하고 독일 용병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귀국을 합니다. 결국 에드워드 3세도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1346년에 아들 흑태자와 함께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노르망디 쉘브르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흑태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가 입은 갑옷 색깔이 검은색이어서 그랬다. 흑기사 뭐 이러듯이 전사의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그랬다. 아니면 약탈로 또 유명해지니까 악마 같은 그런 이미지로 흑태자라고 그랬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잉글랜드군은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약탈전으로 프랑스를 황폐화시킵니다. 당시 노르망디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많았는데 그 부유한 지역들과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행진 동안에 에드워드 3세는 지난번에는 약탈을 하면서 프랑스군과 붙자 자꾸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노입니다. 군대는 필요 없다. 오직 우리는 약탈만 하겠다. 이전과 반대로 필리프 6세는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전 지역에서 대군을 소집해서 에드워드를 찾아서 떠납니다. 마침내 크렛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프랑스군이 잉글랜드군을 따라잡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무려 3만이 넘었습니다. 필리프 6세에게 충성을 맹세한 영주들이 총궐기하면서 이 전투에 무려 3만의 대군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의 자랑인 용맹한 장갑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 프랑스 기사들은 20kg이 넘는 강철 갑옷과 약 4kg의 투구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기사도. 정말 이 시대는 기사들의 꽃이었던 시대였어요. 강철 갑옷과 기사들로 무장한 프랑스 기사들은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었고 이번 전투에서도 손쉽게 잉글랜드군을 무찌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잉글랜드군은 병력이 10,000명이 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프랑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이 프랑스군을 이겨버립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랑스군이 절대 유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잉글랜드군에게 지게 된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병력이 많은 게 왜 패한 이유가 되느냐? 당시 프랑스 기사단은 빠르게 잉글랜드군을 추격했고 이동 경로까지 파악을 해서 잉글랜드군의 동선을 막았습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잉글랜드군은 군기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전투 경험은 절대 형편없지 않았습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 싸우면서 실전 기술을 익힌 군대였죠. 에드워드 3세도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지형을 분석하고 크래시에서 지대가 높은 언덕 경사의 방어진을 편성합니다. 뒤에는 예비대를 두고 기사는 말에서 내려서 보병 틈에 섞이게 합니다. 기사를 왜 말에서 내리게 했을까? 이게 말을 타고 돌격하면 공격할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말이 팀워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사가 내려서 평민 보병들하고 섞여 싸우는 거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소대장이 갇혀 섞여 싸우는 그런 효과까지 더하기 때문에 전투력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프랑스군 정찰대장은 필리프 6세에게 오늘은 쉬고 전투는 내일 벌이자고 건의를 합니다. 필립 6세는 이 말을 듣고 그 정찰대장의 말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군 기사들이 그냥 멋대로 전진해 버리는 겁니다. 필리프 6세는 당황했지만 이미 전황이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체 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진군한 걸까요? 당시는 명령 전달 체계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방식뿐이어서 왕의 명령이 3만 명이나 되는 병력 전체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군대는 뒤에서 떠밀려서 영국군 진지를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시 프랑스가 오랜 기근 때문에 불황을 겪으면서 기사들도 수입이 줄자 잉글랜드군을 포로로 잡아서 몸값을 보려고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잉글랜드군을 맞닥뜨리자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기사도 정신으로 무장한 프랑스 기사단은 적에게 등을 보일 수도 없고 공격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죠. 그래서 앞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최초의 공격은 사격으로 적진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제일 먼저 유럽에서 최강이란 명성을 듣고 있던 제노바 석궁부대를 앞세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페인이 나오는데요. 잉글랜드 군에게는 제노바 석궁부대를 이겨낼 특별한 신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큰 활 장공이었습니다. 장공은 그냥 보면 평범한 활처럼 보입니다. 그 바람에 프랑스군이 더 무시했다고 그래요. 나우막대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으니까. 장공은 사람의 키만큼 길고 발사 속도는 1분에 10발 이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사거리가 길어서 멀리 있는 적도 맞출 수 있는 신무기였죠. 석궁은 활에 비해서 조작하는 방법이 복잡하지만 강철 갑옷을 뚫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죠. 필리프 6세는 제노바 용병들 3,000여 명을 데려와 선두에 세웁니다. 그는 석궁과 장공 부대의 싸움에서 석궁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궁은 일단 비싸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뭐 기계로 싸우는데. 그런데 잉글랜드 군의 궁수는 무려 7,000여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발사 속도는 5배 이상 빠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거기다가 언덕 위에서 쐈어요. 보내는 화살보다 10배가 많은 화살이 돌아오니까 언덕 아래에 있는 제노바 용병들이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석궁과 장궁의 대결에서 석궁이 완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전투 전에 내린 비입니다. 전투 직전에 내린 비 때문에 제노바 용병대의 석궁이 습기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전장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후방에 있던 기사대가 분노하게 되죠. 용병대의 행동은 기사대의 어긋난 행동처럼 보였어요. 뒤에 있던 프랑스군 지휘관이 노발대말을 하면서 제노바 용병대가 빠져나오기도 전에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제노바 용병대를 잔인하게 말로 밟고 죽이면서 진격하게 됩니다. 이 잔인한 사건이 설상가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뒤에 있던 프랑스 기사단들이 용병들이 죽어가면서 지른 비명을 듣고 프랑스군이 공격받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뒤에 있던 프랑스군이 더 빠르게 앞으로 밀어붙였고 순식간에 잉글랜드군이 있는 언덕 바로 아래까지 프랑스군이 빽빽하게 밀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군에게는 더욱 손쉬운 표적이 됐죠. 프랑스군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산계 대형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건데 비로 인해서 언덕 아래가 진창이 되어서 발이 푹푹 빠지게 되니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좌우에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당시 이 투구들이 시야가 좋지 않아서 정면에서 오는 건 어떻게 봐도 좌우에서 오는 화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군이 쏜 화살에 무방비 상태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보여준 프랑스군의 기사 정신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들은 앞선 부대가 전멸하고 날이 완전히 저물어 깜깜해진 상황에서도 자기 차례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돌격했다고 합니다. 이날 자정까지 무려 15번의 돌격을 감행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의 만세 돌격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덕분에 결과는 더 참혹했죠. 똑같은 루트로 똑같은 돌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크레시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었고 프랑스군은 4,000여 명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 왕의 친동생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명문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군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곧바로 항구 도시 칼레로 진격합니다. 칼레는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잇는 최단거리 항구였습니다.
이곳을 차지하면 앞으로 손쉽게 프랑스를 침공할 수 있었죠. 칼레 시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잉글랜드군은 1347년에야 칼레를 점령했고 에드워드 3세는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잉글랜드로 귀환하게 됩니다. 크레시 전투에서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내실입니다. 잉글랜드군은 지휘부 구성, 병사들의 실전 경험, 전투법 등이 실전으로 다져져 있었고 프랑스군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단순하게 설명하면 실전으로 체득한 군대와 마상 창시합과 환상으로 전쟁을 알고 있는 군대가 싸워서 실전으로 다져진 군대가 이긴 전투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영국군은 크레시 전투에 승리했고 프랑스로 상륙할 수 있는 대단한 교두보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칼레를 기반으로 프랑스로 치고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멈춥니다. 두 나라는 이때부터 약 7년간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는 전쟁보다 더 잔혹하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유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뻔한 전투에서 오히려 압승을 거두며 자신감이 오를 대로 오른 잉글랜드. 그리고 얕잡아 봤던 작은 섬나라에 패배하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프랑스.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는 이가 갈렸죠. 곧바로 반격에 나설 것 같았는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로 진격하지 못하고 잉글랜드에 발이 묶이고 맙니다. 이후 두 국가는 전쟁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마주하며 7년 동안 전쟁을 멈추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전 유럽을 휩쓴 전쟁보다 더 끔찍한 공포.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름도 무시무시한 흑사병이었습니다. 잉글랜드군이 칼레를 점령한 이듬해에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큰 참사가 벌어지면서 도저히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죠. 흑사병이 잠잠해지던 1355년 잉글랜드군은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다시 시작된 잉글랜드와 프랑스 두 국가의 전쟁은 에드워드 3세와 필리프 6세가 아닌 그들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서 시작됩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이전에 에드워드 3세와 함께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흑태자 에드워드가 나섰고 프랑스에서는 필리프 6세의 아들 장 2세가 나섭니다. 아버지들이 끝내지 못한 전쟁이 아들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흑태자와 장 2세는 두 사람 모두 기사도의 화신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고 명예와 약속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기사도에게 정말 중요한 드러나지 않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도를 사용해야 할 때와 무시해야 할 때를 철저히 구분하는 거죠. 요 점에서는 흑태자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흑태자는 아버지 에드워드 3세에게 신임과 총애를 받는 장남으로 이미 10대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았죠. 흑태자 에드워드는 잉글랜드군을 이끌고 필리프 6세가 몰수해간 기엔의 보르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부터 100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하면서 가는 곳마다 마을과 도시를 약탈합니다. 이때 흑태자의 이 행진은 100년 전쟁 역사상 최고의 약탈극이었습니다. 흑태자의 만행을 그대로 두고 올 리가 없던 장 2세는 잉글랜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모집했고 흑태자와 잉글랜드군을 추격해 갑니다. 결국 1356년 9월 프랑스 중서부에 있는 부아테 지역에서부터 두 군대가 드디어 맞붙게 됩니다. 이번에도 프랑스군의 병력이 잉글랜드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잉글랜드군이 7천여 명이었는데 프랑스군은 2배가 넘는 병력을 갖췄죠. 그런데 장 2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크레시 전투에서
필리프 6세가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갔지만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잉글랜드군에게 완전히 무너졌었죠. 장 2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잉글랜드군이 전해준 교훈을 채용해서 방탄 능력을 보강하고 보병 중심의 전술을 짭니다. 장 2세는 말탄 기사단을 선발대로 보내서 잉글랜드 군수들을 먼저 공격한 뒤에 잉글랜드 기사처럼 말에서 내려서 보병과 섞여서 잉글랜드군 진영으로 돌격하게 합니다. 프랑스 장 2세의 보병 중심의 전술, 과연 성공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잉글랜드군의 압승이었습니다. 장 2세가 무엇을 놓쳤기에 전술까지 바꿨는데 이번에도 패하게 됐던 것일까요? 잉글랜드군은 이번에도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공수부대 앞에 목체까지 설치하면서 방어 준비를 합니다. 선발대로 출발한 프랑스 기사단은 힘겹게 언덕을 올라갔고 잉글랜드군이 설치한 방어용 말뚝에 걸려서 진영을 뚫지 못합니다. 작전대로 말을 타지 않고 돌격한 보병들은 무거운 강철 갑옷을 입은 채로 발이 푹푹 빠지는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 언덕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고 결국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잉글랜드군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죠. 크레시 전투와 달리 프랑스군의 공격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돌격하지 않고 1진, 2진, 3진, 4진을 체계적으로 포진시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비록 1차, 2차 공세는 실패했지만 두 번의 공격이 끝났을 때 잉글랜드군은 거의 탈진해버립니다. 계획대로 3차, 4차 공격이 감행되었더라면 흑태자가 패배했을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공격 부대였던 오를레앙 공이 자기 차례가 오자 전선을 무단 이탈해버립니다. 이것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장 2세는 마지막 남은 자기 부대 4선에 있던 부대를 전진시킵니다. 이게 용감한 행동이긴 했는데 흑태자는 더 용감하고 노련했어요. 당시 잉글랜드군은 거의 모든 병사들이 기진맥진하고 궁수는 화살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틀렸다고 체념하는 장병들도 나왔어요. 그러자 흑태자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명령하고 자신이 직접 검을 휘두르고 프랑스군과 충돌하게 됩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갑자기 프랑스군 진영 뒤에서 잉글랜드군의 깃발이 등장합니다. 이게 흑태자의 계략이었는데 전투 직전에 습속으로 군대 일부를 매복시킵니다. 그래봤자 200명도 안 되는 소수였는데 사실 전투 중인 병사가 적의 병력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오직 상황 판단만이 가능해요. 프랑스군은 이미 마지막 전력을 전투에 투입한 상황이었어요. 예비대가 없다고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잉글랜드 군의 깃발이 나타난 거죠. 거기다 앞에서 궁수들이 활을 벌이고 겁없이 정면으로 돌격해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거 완전히 탐정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놀란 프랑스군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이 붕괴하고 도주하는데 기사도의 화신 장 2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두 나라의 왕은 어떤 기사도 무색할 만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장 2세는 어린 아들을 안고 전투용 도끼를 휘두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경호하는 기사들이 모두 전사하고 왕과 소년 왕자는 잉글랜드군에게 겹겹이 포위됩니다. 이 전장에서 제일 값비싼 전리품이 뭐겠습니까? 왕이죠. 겹겹이 포위한 잉글랜드 군들은 두 사람을 건드릴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에 서로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장 2세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 포로가 되는 것이죠. 장 2세는 장갑을 건네며 포로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중세시대의 전쟁터에서 장갑을 벗어서 넘겨준다는 게 바로 자진해서 포로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중에 자진해서 포로가 되면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기사도 휴머니즘 아니고 죽이는 것보다 포로로 잡아서 몸값을 받아내는 게 더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평민들까지도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공정 가격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값이 없었어요.
이제 대박을 친 거죠. 흑태자는 프랑스 왕 장 2세를 생포했을 뿐만 아니라 왕자와 수명이 넘는 귀족 2,000여 명의 기사들까지 포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흑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란이 났기 때문에 프랑스는 더 이상 잉글랜드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평화회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있던 장 2세의 서명을 받아 브레티니 조약을 체결합니다. 브레티니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왕에 대한 잉글랜드 왕의 모든 봉건적 의무를 면제한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에게 아키텐 지역을 넘겨준다. 대신에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을 포기한다. 이 조약으로 잉글랜드 왕은 300년 넘게 이어진 프랑스 왕과의 주종 관계를 드디어 끊게 됩니다. 그동안 프랑스 왕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공작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보르도를 포함한 아키텐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는 푸아티에를 비롯한 프랑스 내 봉토를 차지했고 프랑스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잉글랜드의 영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또한 잉글랜드는 장 2세를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몸값 300만 크라운을 요구합니다. 이게 황금으로 치면 약 12톤 정도고 현재 시세로는 약 7천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프랑스에게 이 돈을 한 번에 지불할 능력이 있었을까? 불가능했기 때문에 프랑스 왕실은 잉글랜드 왕실의 일부만 성금으로 내고 잉글랜드는 장 2세의 두 왕자를 볼모로 런던에 잡아두는 조건으로 장 2세를 풀어줍니다. 장 2세는 왕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 많은 금액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몸값을 마련할 수 없었던 장 2세는 뜻밖의 선택을 하는데 제 발로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갑니다. 기사도 정신에 따라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래서 자기가 돌아가서 포로가 됩니다. 잉글랜드에 계속해서 패배한 프랑스. 그런데 당시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100년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드디어 프랑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와 흑태자가 죽으면서 잉글랜드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샤를 5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샤를 5세는 프랑스가 잉글랜드보다 전력이 약한 점을 깨닫고 잉글랜드군과 국지전을 벌이면서 지방 도시를 하나씩 빼앗습니다. 또한 브레티니 조약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왕권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에 할양한 아키텐 귀족들을 부추겨서 잉글랜드에 반항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으로 두 국가는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프랑스는 승리를 통해 잉글랜드에 빼앗긴 영토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 샤를 5세를 뒤이어 왕위에 오른 샤를 6세 그리고 흑태자의 아들 리처드 2세가 각각 왕위에 오르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또 멈추게 됩니다. 샤를 6세가 즉위했을 때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리차드 2세는 10살이었습니다. 두 나라 왕 모두가 나이가 어렸고 특히 잉글랜드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전쟁이 멈춥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절을 누릴 수 있었을까? 프랑스 왕 샤를 6세는 20대가 되자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집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기 몸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몸에 손도 못 대게 하고 목욕도 거부하고 5개월 동안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이에 프랑스 내에서는 귀족들 사이에 파가 갈려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프랑스가 혼란에 빠지자 이 틈을 노린 인물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또 잉글랜드의 강력한 왕이 즉위합니다. 바로 헨리 5세였죠. 헨리 5세는 당시 프랑스 왕 샤를 6세를 쥐락펴락하던 부르고뉴파 사람들과 손을 잡고 프랑스를 다시 손아귀에 쥐고자 합니다. 그런데 둘이 왜 손을 잡았을까? 프랑스 실세였던 부르고뉴 공작이 어느 날 갑자기 암살당하는데 부르고뉴파 사람들은 이것이 프랑스 왕실의 음모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헨리 5세는 프랑스가 혼란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고 잉글랜드가 장 2세의 몸값을 전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사를 이끌고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헨리 5세의 침공으로 벌어진 전투가 1415년에 벌어진 아쟁크루 전투입니다. 아쟁크루 전투는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의 종합 개량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두 전투에서 벌어졌던 전술, 경험, 용기, 그리고 프랑스 기사의 만용과 투지가 다시 재현됩니다. 이번에도 프랑스군은 잉글랜드 장궁을 견딜 수 있도록 기사의 갑옷을 개량하고 기사의 하마 전투 등 그동안에 배운 전술 개량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효율적인 부대 운영입니다. 전장을 이해하고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면 군대가 팀워크에 맞아야 되고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 통제와 팀워크이란 부분에 근본적인 개량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 반드시 빼버려야 했던 기사들의 호승심과 객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 이날 전투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두 번의 전투보다도 더 치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날 억수같이 내린 비로 전장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살 세례를 받고 말에서 떨어진 중기병들은 튼튼한 갑옷 덕분에 부상을 면했지만 너무 밀집되고 진창에 무거운 갑옷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이 광경을 본 헨리 5세는 궁수들에게까지도 활을 벌이고 돌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갑옷도 없고 무기라고는 손도끼, 단검, 심지어는 몽둥이를 든 잉글랜드 경보병 궁수들이 덤벼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우아한 기사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합니다. 하찮은 보병들이 짧은 무기로 갑옷의 약점이 접합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찔러버리거나 제일 끔찍한 게 얼굴 가리개를 젖히고 얼굴에다 단검을 박아버립니다. 크레시 전투 때부터 수많은 기사들이 전투용 도끼, 이름 새겨진 기사들의 명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단검에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1415년 아쟁크루 전투에서 승리한 헨리 5세와 잉글랜드 군은 북프랑스를 장악하고 프랑스 수도인 파리까지 손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1420년 헨리 5세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운명을 바꿀 트루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두 국가의 운명을 바꾸게 된 걸까? 프랑스 샤를 6세의 딸과 잉글랜드 왕인 자신이 결혼하고 왕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공동 왕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전쟁은 프랑스 왕위 계승권으로 시작됐는데 트루아 조약으로 잉글랜드 왕실, 프랑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버린 것이었죠. 트루아 조약에 가장 열받을 사람이 누굴까? 샤를 6세의 아들이었던 샤를 7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프랑스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이 조약 때문에 눈앞에서 왕위 계승권을 잃게 생겼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잉글랜드 왕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했고 곧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사망해버립니다. 1422년 고작 생후 9개월이 된 아기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공동왕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가 바로 헨리 6세입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으로 인정되면 프랑스는 잉글랜드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두고 헨리 6세와 샤를 7세 사이에 또다시 첨예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잉글랜드는 당시 잉글랜드와 프랑스 영토 경계에 있는 오를레앙을 포위해서 샤를 7세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프랑스와 샤를 7세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일까? 그런데 이때 프랑스를 위기에서 건져낼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소녀였죠. 절체절명에 빠진 샤를 7세 앞에 등장한 17살의 소녀. 그녀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잔다르크입니다. 과연 잔다르크는 어떻게 프랑스와 샤를 7세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란 소녀였습니다.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서 글도 전혀 모르던 소녀였는데 12살 때 그녀에게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 기이한 현상이 몇 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잔다르크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바로 위기에 빠진 프랑스 왕을 구하라였습니다. 독실하게 교회를 다녔던 잔다르크는 이걸 천사의 목소리라고 확신하고 용기를 내서 인근에 있던 보클레르의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잔다르크가 왕세자였던 샤를 7세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적을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국은 왕세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이 나라를 왕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수비대장에게 전달합니다. 수비대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뺨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잔다르크가 여기서 포기하느냐? 그랬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수비대장은 샤를 7세에게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녀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가 샤를 7세가 있는 신홍성으로 갈 수 있게 마람피를 내어줍니다. 잔다르크는 당시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짧은 바가지 머리를 하고 바지를 입고, 당시에는 여자가 바지를 입은 게 이게 거의 신성모도까지 가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상태로 약 500km를 이동해서 샤를 7세가 있는 신용성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샤를 7세가 잔다르크를 바로 만나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당시 프랑스가 혼란스러웠는지 잔다르크처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잔다르크는 샤를 7세를 기다렸고 결국 3일 만에 샤를 7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도대체 어떻게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잉글랜드의 왕 헨리 5세와 프랑스 왕 샤를 6세가 연이어 죽자 잉글랜드와 프랑스 부르고뉴파에 의해서 헨리 6세가 두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정말로 헨리 6세를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부르고뉴파의 반대편에 있던 아르마나크파는 헨리 6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샤를 6세의 아들 샤를 7세를 프랑스 국왕의 자리에 올리게 되죠. 프랑스 왕이 계승권을 두고 시작된 100년 전쟁은 세대를 거쳐서 또다시 프랑스 왕이 계승권을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와 샤를 7세를 구할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소녀 잔다르크가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자신이 프랑스를 구할 수 있다는 17세 소녀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가득한 샤를 7세의 시험까지 통과한 잔다르크는 드디어 샤를 7세를 만나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잔다르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샤를 7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아주 커다란 홀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그중 한 명에게 왕세자처럼 옷을 입힌 것이죠. 자신은 평범한 평민의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진짜 하늘이 보낸 사람이면 왕세자인 자신을 한눈에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샤를 7세를 향해 곧바로 다가가서 고귀하신 왕세자시여 처녀 잔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주께서는 전하가 왕관을 쓰시고 프랑스 왕이 되어 하늘의 군주의 권한을 위임받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통과했지만 잔다르크를 믿을 수 없었던 샤를 7세는 잔을 부아티에로 보내서 검증받게 합니다. 잔다르크는 이곳에서 두 가지 검사를 추가로 받습니다. 하나는 처녀성 검사였고 다른 하나는 청문회였습니다. 당시 처녀성 검사는 악마와 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져서 중요한 검사였다고 합니다. 궁정 부인들의 검사로 잔다르크는 처녀로 밝혀집니다. 부아티에는 법원과 대학이 있던 곳으로
잔다르크는 이곳에서 고급 사제와 법학자, 왕정 위원회 사람들과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 잔다르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결코 찾지 못했고, 결국 신학자들은 그녀가 신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이단도 아니라면서 샤를 7세가 잔다르크의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당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장이었던 오를레앙 전투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잔다르크는 신의 전사로서 갑옷과 휘장을 받고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글도 모르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잔다르크가 전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오를레앙 성은 잉글랜드군에게 포위된 채 200일이 넘게 결사항전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오랜 전투에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프랑스군의 패배 소식에 사기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잔다르크가 전투에 투입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잔다르크가 참전한 첫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잉글랜드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잔다르크는 전투 한가운데 서서 깃발을 흔들며 프랑스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희한하게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3일 동안 거의 매일 연전연승했고 결국 오를레앙시 외곽에 전투형 요새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들어간 지 9일째 되던 날, 오를레앙 성을 포위하고 있던 잉글랜드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나면서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이었을까요? 잉글랜드군은 200일 넘게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되고 현대군처럼 장비가 뛰어나고 시설이 되는 군대도 3개월 이상 전장에서 버틸 수가 없다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군도 이미 탈진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프랑스군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타부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잔다르크가 성녀라고 하니까 차마 그쪽을 공격을 못했을 거예요. 영국군도. 사실 잔다르크가 부상 한 번도 입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화살도 안 날라오고 그러니 프랑스군은 더 용감하게 돌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를레앙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자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 프랑스인들이 늘어났고 프랑스군 내에서 오를레앙의 성녀라고 불리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리가 달려와서 그녀를 만지거나 심지어 그녀가 타고 있는 말을 만지려고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잔다르크의 승리 비결은 무엇일까? 현대 역사가들은 그녀가 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중세의 세계관에서 신이 성녀를 보내 프랑스를 지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고 추측하는 거죠. 실제로 잔다르크가 프랑스군의 사령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칼이나 무기를 써서 직접 싸우지도 않았고 잔다르크가 전투에서 꼭 들고 나갔던 건 바로 깃발이었습니다. 깃발을 흔들며 전투의 선봉에 서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을 것이고 승리의 여신으로 활약했던 것이죠. 잔다르크의 다음 행보는 오를레앙에서 300km 떨어진 도시 랭스에서 펼쳐집니다. 랭스에는 유서 깊은 대성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관식을 해야만 백성들에게 프랑스 왕의 정통성과 신의 선택을 받은 왕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왕세자 샤를 7세의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랭스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를레앙에서 랭스까지 가려면 잉글랜드의 영토를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1429년 6월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함께 군대를 꾸려서 랭스로 향했는데 잉글랜드에 넘어갔던 여러 도시가 싸우지도 않고 샤를 7세 편으로 돌았습니다. 오를레앙에서 출발한 지 20여일 만에 잔다르크는 마침내 랭스에 도착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환영받으며 랭스에 입성합니다. 샤를 7세의 대관식까지 무사히 랭스 대성당에서 치렀고 정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샤를 7세가 대관식을 마치자 프랑스 곳곳에서 샤를 7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잔다르크 역시 성녀로 추앙받습니다. 잔다르크 조각상을 만들고 노래도 만들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직접 예물을 바치거나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한나라에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됩니다. 샤를 7세와 헨리 6세 두 왕을 두고
프랑스가 둘로 나뉘게 되자 잔다르크가 다시 한번 샤를 7세를 위해 나섭니다. 프랑스의 상징이자 수도인 파리를 잉글랜드로부터 되찾기를 한 것이죠. 신은 이번에도 잔다르크에게 승리를 안겨줬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잔다르크가 프랑스군을 이끌고 파리로 돌진했는데 오히려 부상을 당한 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잔다르크의 첫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잔다르크가 계속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신이 잔다르크를 떠난 것일까?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샤를 7세가 대관식 이후에는 전투를 이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잔다르크에게 소규모 병력만을 지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은 잔다르크를 성녀라고 믿었고 샤를 7세는 잔다르크에게 공적을 취하는 의미로 귀족 자기를 내려줍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영원히 성녀로 남을 것만 같았던 잔다르크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콩피에뉴가 적들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잔다르크는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콩피에뉴로 출정합니다. 잔다르크는 성 밖에서 싸우던 중 적에게 쫓겨서 다시 콩피에뉴 성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콩피에뉴 지휘관이 잔다르크가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샤를 7세의 반대편이었던 프랑스의 부르고뉴파에게 잡힙니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부르고뉴파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잔다르크가 포로로 잡혀있는 것을 방관합니다. 샤를 7세는 대체 왜 잔다르크를 내버려 둔 것일까? 샤를 7세와 잔다르크는 부르고뉴파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샤를 7세는 부르고뉴파와 동맹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잔다르크는 잉글랜드와 손잡은 부르고뉴파 역시 적이기 때문에 타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샤를 7세에게 잔다르크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샤를 7세는 사실 굉장히 영악한 왕이었어요. 잔다르크가 왕인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위대한 존재로 여겨지니까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잔다르크는 몇 달 동안 포로로 지내면서 자신을 누구도 구해주지 않자 본인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높은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때 잉글랜드가 1만 리브로 현재 가치로 약 45억 원에 달하는 값을 지불하고 잔다르크를 삽니다. 그리고 악마의 추종자 마녀로 몰기 위해서 교회로 넘기고 이단 재판을 받게 합니다. 신이 프랑스의 편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편이라는 걸 입증하려는 조치였죠. 이단 재판에는 약 200여 명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잉글랜드와 부르고뉴파와 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압력 아래 열린 정치적 종교 재판이었던 것이죠. 잔다르크는 5개월 동안 29번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단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결과가 뻔하죠. 재판관들은 잔다르크에게 마녀이자 예언가인 죄, 이단인 죄, 마법으로 적을 살해하려 한 죄, 악령의 도움을 받은 죄 등 70여 개의 죄목을 붙입니다. 결국 그녀는 루앙의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잔다르크의 최후가 다른 화형보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그녀가 그동안 프랑스 백성들에게 성녀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남게 되면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3번이나 불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샤를 7세는 여전히 잉글랜드가 프랑스 내에 여러 영토를 소유하고 있자 부르고뉴파와 화해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이 보강되자 군대를 동원해서 잉글랜드가 지배하는 여러 도시를 공격했고 노르망디 전체를 탈환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내에서는 왕위 계승 문제로 전쟁이 벌어졌고 이제 더 이상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잉글랜드가 혼란한 틈을 타서 샤를 7세는 프랑스 안에 있는 잉글랜드 군을 공격해서 기엔, 가스코뉴 지방까지 모두 탈환하게 됩니다. 드디어 1453년 116년 만에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샤를 7세는 전쟁이 끝난 후 약 3년 뒤에 잔다르크를 복권합니다. 교회 법정을 열어서 과거의 잉글랜드의 주도로 벌어진 잔다르크의 이단 재판이 무효라고 공표하죠. 이 모든 것이 샤를 7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잔다르크를 이단이자 마녀인 상태로 놔두면 자기도 마녀 덕분에 왕위에 오른 셈이 되기 때문에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죽은 뒤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백년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두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옛날 전쟁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 이전에 중세 전쟁은 자기 농민들을 징병해서 병사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조적인 역할은 하고 전투는 기사와 자기를 따르는 소규모 종자들이 담당했습니다. 전투가 소규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하지만 백년 전쟁은 봉건제가 해체되고 근대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쟁이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는데 이전처럼 농민들이 기사들 뒤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공수, 장창병처럼 제 몫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문화된 병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했고, 그런데 당시 사회의 전체적인 생산력이나 국가 재정이 너무나 하약했습니다. 재정 시스템도 엉망이어서 큰 작전을 한번 하려면 몇 년 동안 군비를 비축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무장을 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량 생산을 하는 직군 무장이 훨씬 쌉니다. 옛날 투구, 소 5마리, 10마리 들어가요. 전부 수공으로 만들고 자재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던 것이고, 게다가 이 군대는 군기도 형편없어서 통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국가의식도 박약하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우리 지방을 위해서 싸운다 정도였지 우리가 하나의 국가다 이런 마음도 없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런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하려면 일당 보수와 무관하게 특별한 동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 약탈이죠. 이때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고향에 있는 민간인들도 이런 약탈로 해서 얻는 전리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집집마다 서로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대라고 해서 이런 약탈을 다 긍정했던 건 아닙니다. 왕도 약속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정의와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와 평화는 지옥을 건넌 승자에게만 허락된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수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었을까? 전쟁 중에서 제일 나쁜 전쟁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지점, 명확한 타겟이 없이 상대를 무한정 괴롭혀서 상대가 굴복하도록 바라는 소모전입니다. 백년 전쟁이 딱 그런 사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 순간이 안 일어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지방의 분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분열이 아니라 중요한 시대적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원래 중세 봉건제는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 아래에도 많은 독립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열된 독립국가 연합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상업이라든가 교류라든가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세기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상업과 무역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자 봉건제가 불편해지죠. 나라가 이게 수백 개의 자치구로 쪼개져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통과세 내, 다리세 내, 거기다 화폐도 제각각의 환율도 달라, 도시는 무법천지야.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자 상인들뿐만 아니라 수공업자나 농민들까지도, 왜냐하면 농민들도 생산물을 파는 게 돈이 되거든요. 야, 이건 도저히 못 사겠다. 이제는 통일되고 좀 더 광역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인이나 수공업자가 돈을 벌게 되니까 그에 맞는 사회적 지위, 정치 권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귀족들이나 영주들하고 대립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왕하고 결탁해서 자기의 사회적, 정치적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국왕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을 더 편하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지방 분권을 누르고 왕과 국가 권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왕과 상공업자가 한편이 돼서 중세 체제를 그리워하는 전통 귀족과 대립한다 라는 구조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결국 국가의 통일적인 제도, 법, 운영 능력도 일천했던 시기에 싸우면서 만들어가야 하다 보니 이 과정이 길고 우왕좌왕하고 잔혹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116년 동안 벌인 백년 전쟁은 두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이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농토가 황폐되었고 봉건 기사 세력이 무너지면서 중세 봉건 시대가 문을 닫게 됩니다. 또한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 집권화로 인한 절대 왕정이 서는 바탕이 되었는데, 그렇게 돼서 동양과는 다른 서양의 절대주의로 나아가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서 시작된 변화가 근대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